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발표할 홍한결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학자의 생애와 책의 내용, 성경적 평가를 이제 목차를 두었고요. 첫 번째는 학자의 생애입니다. 이제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이제 1469년 5월 3일 피렌체 시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피렌체는 경제적, 문화적으로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피렌체는 금융업이 크게 발달하였습니다. 메디치 가문은 교황청과 결탁하여 유럽 전역에 걸쳐 금융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황청의 재정을 담당하는 일이 가장 많은 부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메디치 가문은 많은 예술가와 학자들을 지원했으며 대외적으로는 이탈리아 내에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492년 메디치 가문의 로렌초가 사망했을 무렵에 프랑스 왕 샤를 8세가 나폴리 왕국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군대를 이끌고 이탈리아를 침공했습니다. 프랑스 왕의 요구에 굴복하여 순순히 프랑스군을 피렌체를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이에 피렌체인들은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민들은 봉기를 일으켜 메디치 가문을 추방하였고 그들을 선동했던 수도사 사보나롤라가 피렌체의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격한 수도사였던 사보나롤라는 시민들의 사생활을 억압하고 도시의 종교적인 분위기로 몰아갔습니다. 대외적으로 피렌체는 프랑스와 동맹을 맺은 것 때문에 교황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미움을 받아 외교적으로 고립되었고 사보나롤라에 대한 반감도 높아져 마침내 1498년 그는 실각하였고 화형에 처하였습니다. 사보나롤라가 죽은 지 겨우 닷새 후에 새 정부는 29세 젊은 니콜로 마키아벨리를 피렌체 공화국 제2서기국 서기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서기장 후보로 나선 인물 가운데는 교수, 변호사 등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지만 당시 무직이었던 마키아벨리가 이들을 제치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청년기 시절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의 경력이라든지 선출 배경에 대해서는 점차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1498년 6월 19일 마키아벨리는 제2서기국 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 이후 니콜로 마키아벨리를 피렌체 공화국 제2서기국 서기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프랑스, 독일 등 외국과 이탈리아의 여러 나라의 사절로 바쁘게 돌아다녔습니다. 강대국으로 파견될 경우에는 상대방 요구 주권을 완화하거나 시간을 벌기가 목적이었습니다. 마키아벨리의 사절 경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체사레 보르자에게 파견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황청 알렉산드로 6세 아들 차사레 보르자는 교황과 프랑스 루이 12세의 지원을 등에 업고 이탈리아 중부를 정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중부 로마니아 지방은 본디 교황청에 속했지만 이 무렵 사실상 여러 나라로 독립한 상태였습니다. 차사레 보르자는 비상한 계략과 뛰어난 전투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로마니아 지방을 점령해 나갔습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렌체는 마키아벨리를 그에게 파견해 그의 예정을 파악하였습니다. 발렌티노 공작을 불린 차사레 보르자는 마키아벨리 여태까지 본 군주 중 가장 뛰어난 자였습니다. 그는 이탈리아를 통일하려는 야망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키아벨리가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문주로는 바로 마키아벨리가 체사레 보르자를 모델로 쓴 것입니다. 1505년에도 에르콜레 벤티볼리오가 지휘하는 피렌체 용병군이 다시 피사를 포위했으나 비텔린 때와 같이 성벽을 부수고 난 후 전투를 포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실패들을 피렌체로서는 굴욕적이었고 이탈리아 군대의 허약함을 그대로 내보이는 꼴이었습니다. 이때 경험을 바탕으로 마키아벨리는 후에
군주론에서 용병과 원군에 의지하지 말고 자국의 국민으로 이루어진 국민군을 양성할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네, 이러고 이제 1513년 2월 피렌체의 지배자 줄리아로 대 메디치 암살 계획이 발각되고 음모자 중 한 명이 서류에 마키아벨리라는 이름이 올라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마키아벨리는 이 음모와 전혀 관련이 없었지만 체포되어 고문을 받고 투옥되었습니다. 메디치가 재집권으로 오랫동안 근무하던 시무국에서 쫓겨나고 그 고문과 투옥까지 당했지만 공주에 복귀하고자 하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공화정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지금의 메디치 정권에서도 그는 자신이 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키아벨리는 로마 주재 피렌체 대사인 친구 프란체스코 바토리를 통해 복직을 시도하였습니다. 지난 14년간 바쁘게 돌아다녔던 습관에다 일에 대한 열정 때문에 지금 여인은 고통스럽지만 했습니다. 지금 비록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지만 마키아벨리는 이 시기를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후반부터 개투작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사 논국 군주론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 집필을 시작한 것은 로마사 농구였지만 당시 피렌체를 지배하고 있던 로렌초 메디치에게 헌정하기 위해 잠깐 작업을 멈추고 군주론을 몇 달에 걸쳐 완성하였습니다. 이 책은 교훈이 될 만한 역사적 사례를 제시하고 군주로서 지녀야 할 자질을 논하여 메디치가의 받침으로써 공직으로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그의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렌조 데메디치는 군주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네, 다음은 책의 내용인데요. 저희가 여러분 혹시 군주가 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여기서 잘 집중을 하면 미래의 군주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좀 몇 가지 요약을 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는 군주가 칭송받는 방법, 두 번째는 군주가 멸시와 증오를 피하는 방법, 세 번째는 군주가 명성을 얻는 법, 네 번째는 군주와 백성입니다. 네, 먼저 군주국의 종류인데요. 세습 군주국은 특별히 악하게 보이지 않으면 비교적 권력을 지키기 쉽고, 신생 군주국은 세금과 뇌물이 모두 겸비되어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민 군주국은 권력을 지키는 데 어렵고, 교회 군주국은 감히 넘보지 못할 강력한 권력입니다. 네, 먼저 군주가 칭송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도덕적 이성주의와 현실주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도덕적 이성주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거고요. 현실주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인데요. 이 책을 쓴 마키아벨리는 이 현실주의에 더 집중을 했습니다. 군주가 현실에는 관심 없고 이성만을 쫓는다면 군주는 망하게 된다. 군주가 현실에는 관심 없고 이성만을 쫓는다면 군주는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만약에 여러분 어떤 한 공동체의 리더가 무조건 착해야만, 진짜 무조건 착해가지고 다 받아줘야 된다만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혹시? 네, 없죠. 군주는 무조건 선해야만 한다. 이거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주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나쁜 성품을 잘 절제하고 잘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라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는 나쁜 성품은 조심해서 잘 절제해서 써야 합니다. 만약 군주가 진짜 인심이 후하다면 자신의 주변을 지키기 위해 돈을 쓰고 국민들의 세금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럼 결국 몇몇 사람들한테만 후하다고 느끼게 하고 국민들은 그 군주가 탐욕스럽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군주는 처음부터 인색하다는 말에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돈을 절약하고 저축한다면 국민의 세금을 거둘 필요가 없고 별도의 세금을 걷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군주가 국민들에게 인심이 후한 군주가 됩니다. 인색함이야말로 군주를 위대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군주는 잔인하기보다는 자비로워야 합니다. 하지만 군주는 자비를 서투르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시로 보르자는 자신의 잔인함을 잘 사용하여 군대와 지방의 질서를 유지하였고 지역을 통일하여 충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을 잘 단합시키고 충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군주가 잔인하다고 소문하는 것을 너무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군주는 상황에 맞게 가면을 잘 써서 좋은 성품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그럼 군주가 멸시와 증오를 피하는 방법에서 일단 증오를 일으키는 가장 나쁜 행동은 그 당시 탐욕을 부려 국민들의 재산과 그 다음에 국민들의 약간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부여자가 함부로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군주가 멸시를 받게 되는 몇 가지 경우는 병덕이 심하다든지 경솔하다든지 겁이 많다든지 우유부단할 때이고요. 국민들의 사사로운 사건에 대해 한 번 내린 결정을 약간 팔랑귀 마냥 번복하면은 매우 안 좋은 인식이 심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위협에 맞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능한 군대를 보유하는 것이며 나라 안에서의 가장 큰 위험은 음모입니다. 네, 이 왕들은 루이 19세와 세베로스인데요. 루이 9세는 이 군주에 대해서 성공을 한 왕이고 실패한 왕인데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범한 행동을 하는 군주가 명성을 얻는다. 인데요. 네, 넘어가주세요. 먼저 이웃하는 두 군주가 싸울 때 애매하게 중간에 있는 것보다 과감하게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중립을 지키면 이긴 나라의 먹이가 될 것이고 자기가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는 나라는 동맹을 맺지 않은 파멸을 면하려면 중립을 버리고 한쪽을 지지해야 하는데요. 지지한 군주가 이기면 신세를 졌기 때문에 다시는 공격하지 못할 것이고 지지한 군주가 졌더라도 도망갈 길을 열어주어 나중을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생각해서 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길에는 위험이 있으므로 가장 덜 위험한 대안을 선택하고 재능 있는 사람을 아끼고 특수 기술을 가진 자를 크게 대접한다는 것을 과시해야 합니다. 네, 정권을 물려받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자신을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편이 아니라고 그냥 버리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들을 잘 이용하면 처음에 환영했던 사람들보다 더 충성스러워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의 처지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여 처음부터 군주를 환영하고 확고한 지위를 얻어 아쉬울 것 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유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 군주에게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보다 만족했던 사람들은 자기 편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요새는 싸도 안 싸도 되지만 군주가 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요새는 국민에게 증오심을 사지 않는 것입니다. 요새를 믿고 국민의 증오를 무시하는 군주는 결국 몰락합니다. 군주는 첫째는 못 되더라도 군주가 신하를 잘 다루는 방법인데요. 먼저 첫째는 그 전에 첫째는 스스로 깨닫는 두뇌, 둘째는 설명을 들은 후 깨닫는 두뇌, 셋째는 잘 깨닫지 못하는 두뇌. 이 세 가지 두뇌가 있는데 군주는 첫째는 못 되더라도 둘째는 꼭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신하의 좋은 행동은 칭찬하고 나쁜 행동은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군주는 아첨꾼들에게 둘러싸이지 않도록 조심해서 주위 사람들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군주는 아첨에서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군주는 아첨에서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실을 말할 때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좀 쉽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자기 이기적인 입장만 생각을 해가지고 좋은 사람을 말했는데도 그냥 넌 내 말이 아니야 이러고 그냥 딱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진짜 옳은 말을 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 감정과 기분대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현명하게 뭐가 맞는 말이고 뭐가 틀린 말인지를 잘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해주는 사람도 정말 잘 골라서 주변에 곁에 둬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현명한 사람을 몇몇 골라서 조언을 잘 들어야 하는데요. 이와 별도로 또 왔다 갔다 막 듣고 막 안 듣고 하지 말고 군주는 다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신이 세운 목표를 끈질기게 추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군주는 아첨꾼 때문에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백성과 군주의 관계를 짚어드리자면 일단은 이 백성과 군주는 모두 인간이라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하다는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악하기 때문에 군주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 손해 보이기만 하면 되고 인간은 또 백성과 귀족은 매우 이기적이고 사악한 존재이고 군주의 권력에 방해가 되면 가차없이 처단해야 하지만 동시에 권력의 해가 되는 행위를 백성에게 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백성은 권력의 굉장히 기본적이고 강력한 밑과 힘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성경적 평가를 할 건데요.
먼저 세상과 성경은 이렇게 다른 가치관을 두고 있는데요. 세상에서는 왕이 가장 높은 곳에 있지만 성경에서는 가장 낮은 자에서 섬기는 자가 왕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성경의 관점이 다른 것처럼 성경과 군주론에서 말하는 리더십의 차이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과 군주론 리더십은 매우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리더십에 대해 말씀하시며 사랑과 용서, 섬기는 리더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리더가 되려면 인색함과 겉모술수가 필요하며 힘에 근거한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성경적 다스림의 예시는 모세와 아론, 솔로몬 이렇게 있는데요. 이 둘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리더십을 사용함으로써 언제나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물어보며 백성들을 통치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군주의 다스림은 이렇게 자신만의 성공을 위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이중성을 띠는 군주를 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웃을 돕고 축복하는 태도로 자신만의 성공을 반박을 하고 있고 힘과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중성에 대해서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싫어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군주론과 성경의 인간관에서는 모두 둘 다 인간에 대해서 악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군주론에서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군주가 강압적으로 통치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인간이 악하지만 하나님께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며 거룩함으로 진심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이 악함으로 권력을 분배하여서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선한 권위가 인간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권력을 분배해서 올바른 통치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통점이 있는데요. 공통점으로는 군주가 탐욕을 부려서 국민들의 재산과 분야자를 빼앗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탐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목적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군주론에서는 증오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려고 이 탐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 군주론을 보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저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기준과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대로 낮은 마음을 섬기는 리더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등의 모든 것보다 크게 쓰실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리더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